네, 계속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금까지 사고 체계로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생명체들의 지적 능력에 대해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들의 지적 능력이 학습 또는 진화의 결과로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적 능력에 관해서 일단 인간들은 항상 이제 선입관이 있죠. 이제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선입관이니까. 그걸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진화론적 선입관을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발전 관점에서의 사고 체계죠. 그러니까 더 진화된, 더 많이 진화된 생명체, 포유류, 인간이죠. 의 지적 능력은 덜 진화된 생명체, 곤충, 이런 것들의 지적 능력보다 높다. 이런 거죠. 발전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인본주의적 선입관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이 노력을 하면 내지는 어떤 노력을 하면 노력에 의해서 이제 발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 생명체 내에서도 교육을 받은 이제 성숙한 이제 어른의 지적 능력이 교육을 받지 않는 어린이의 지적 능력보다 이제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장하면서 지적 능력이 발전한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철저하게 인간적인 체험에 이제 근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은 자그마한 이제 생명체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장하고 자라면서 배우고 자기가 발전하죠. 거기 기쁨과 성취감도 느끼면서 살아가면서 그게 이제 인간의 믿음이죠. 그래서 세상을 그런 관점에서 봅니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맞는가? 라는 거에 대한 이제 질문. 물론 이제 이렇게 보이는 것도 많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 사례를 두 가지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 하등 동물의 지적인 능력은 어떤 건가?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곤충들이 인간적 수준의 지적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으로 보면 곤충들은 이제 개미니까 절지동물인가요? 이 개미들은 못하죠. 이건 아주 고대서부터 있었던 동물이라고 치면 당연히 못하겠죠. 근데 여기에 매우 흥미로운 사례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흰개미 집이 있습니다. 이 흰개미 집은 매우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로도 정확하게 이해를, 이제 건축기술이죠. 건축기술로도 잘 몰랐던 매우 첨단화된 공기순환 시스템으로 집을 짓습니다. 자, 이건 이제 뒤에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제 만약 개미들이 이런 매우 뛰어난 지적인 건축 기술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어떻게 가능한 건가? 개미들이 학습을 한 건가? 그렇죠? 학습을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책도 남기고 무슨 뭔가 기록도 남겨서 그 다음 세대의 개미들이 그걸 공부하고 더 발전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의 이제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을 갖춘 자기네들 집을 만들었겠는가? 아니면 이제 진화를 어떻게 했는가? 그러니까 진화하면서 이제 지식이 이제 이 개미들에게 축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전에 이제 살펴보았던 유전자가 이제 진화론에서는 이제 분자 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세포 내 유전자가 이제 진화하는 거죠. 발전하는 건데 그러면 세포 내의 유전자에다가 이 첨단 공기 순환 시스템에 지식이 들어가 있는가? 이런 질문. 그러니까 지식이 진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나오죠. 근데 이러다 보면 이제 사실은 개미가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을 갖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논리적으로는 설명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유하고 뭘 하더라도 인간이 알 수 없죠. 자, 흰개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이제
분자생물학적, 유전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학습의 결과는 진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인간이 엄청난 진화된 문명을 이제 갖고 있죠. 근데 태어난 갓난 아이를 저 무인도 같은 섬에다 혼자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과학 문명을 전혀 모르고 자라나죠. 이제 이러니까 이게 그 유전자에 대해서 전달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건가? 그래서 이제 흰개미 집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매우 흥미롭습니다. 매우 흥미롭고 매우 재미있죠. 이런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흰개미 집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내부 구조를 보면 이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히 보면 요 맨 아래, 그러니까 이 흰개미 집 맨 지하에 있죠. 거기에 저 Q자라고 표시된 것이 여왕개미가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이제 유충들이 사는 것, B라는 영역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죠. 그러니까 이 개미들이 계속 이제 생명체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외부의 침입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곳에 이제 여왕개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왕개미가 먹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왕개미가 왕족이라 귀족이라 그런지 아주 이제 맛있는 음식이겠죠. 이 버섯을 내부에서 키웁니다. 그래서 이 여왕개미가 먹을 그 왕족들이 먹을 버섯이 이제 바로 옆에 C라는 이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습도가 유지돼야 되니까 그 안에 이제 배수로도 만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물도 흘러다니는 곳을.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여기도 이제 이 계층 사회인데 이 식량 창고가 있습니다. 일꾼들이 먹을 식량 창고. 이게 이제 D 영역이죠. 이제 그리고 나면 이게 매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이제 공기는 이제 땅에 가까울수록 공기가 차죠. 이제 그러니까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아래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 공기들을 이 F라는 그 이제 통로를 통해서 이 개미집 안으로 이제 그 흡입시키는 거죠. 이제 흘러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흡입된 그 찬 공기가 여기 안에 이제 그 나와 있는 이 통로처럼 해서 이 개미집 전체를 이제 순환하는 거죠. 그러면서 개미집 전체를 이제 냉각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면 냉각시키고 나면 당연히 이제 공기가 더워지겠죠. 그러면 요 위쪽으로 이제 올라가겠죠, 공기가. 그러면 거기에 H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바깥으로 더운 공기를 내보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가 뭔가 이렇게 공기 순환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 아프리카 같은 땅에서도. 그래서 이게 이제 매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아프리카에서 이제 그 흰개미 집을 모방한 건축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짐바브웨에 있는 그 이제 쇼핑센터입니다. 이스트 게이트 쇼핑센터라고 하는 건축물인데 요 이제 그 흰개미 집 내부 구조도를 보고 이제 흉내내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더니 에어컨 없이 실내 온도가 24도가 유지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건 인터넷에 나와 있는 얘기라 아마 정확한 이제 사실 어느 정도 모르겠는데 대충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건물 꼭대기에 그 굴뚝들이 이렇게 있죠. 이거는 이제 그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H, 그러니까 더운 공기를 바깥으로 이제 배출하는 그 굴뚝 역할을 하는 거고, 요리 이제 더운 공기를 빼기 위해서 선풍기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을 운영하는데 뭐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전기료를 절약했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인간들이 모방할 만큼의 매우 그 첨단화된 지능적 건축 설계를 흰개미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이 흰개미들에 대해서 질문하는 거죠. 과연 이 흰개미들의 건축 기술은 뭔가? 어디서 온 건가라는 질문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건축 기술, 이 첨단 이 공기순환 시스템은 자, 육체적 진화의 결과인가? 자, 육체적 진화라는 건 그거죠. 이제 뇌의 크기가 뭐 커지거나 더듬이 개수가 막 늘어나, 다리 개수가 늘어나거나, 손이 더 늘어나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그런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지식이 드러난 거. 근데
개미라는 존재는 뭐 1000년 전이나 10,000년 전이나 뭐 10만 년 전이나 100만 년 전이나 그냥 개미는 개미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언제 이런 능력을 가졌나 이거죠.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고도화된 설계 능력이거든요. 건축 능력이고 토목 능력이죠. 시설 운영도 하죠. 이거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지적 능력이 어디서 습득됐냐 이거죠. 그 개미들이 그 조그만한 개미들이 어디서 이걸 가져온 것인가? 라는 질문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지적 능력이라는 걸 보면 이제 침팬지는 개미들에 비해서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죠. 근데 그런 침팬지들도 저 들판에서 그냥 나무에 올라가서 살고 있거든요. 더운데도 땀 뻘뻘 흘리며 살고 있습니다. 뭐 그냥 바나나 하나 까먹으면 살고 있는데, 자 이러면 이제 어떻게 된 거냐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자 인간에게도 이 지적 능력 유전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능력이 있는 건 맞는데, 예를 들자면 지식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이게 이런 토목 기출 같은 것들이 유전되진 않죠. 아무리 똑똑한 건축가의 자식일지라도 만약에 사건에 의해서 무인도에 혼자 남겨졌다, 그리고 무인도 그 원주민들하고 살았다 그러면 거기는 토목 기술 전혀 모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그런 지적 능력을 이 개미들은 어디서 배운 건가?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요거하고 완전히 다른 인간에 관련된 매우 흥미로운 또 다른 이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 중에 이제 놀랍고 경이로운 능력이 언어 습득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여기에 이제 우리 인간의 직관과 선입관과는 아주 굉장히 이 모순적으로 충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인간의 이제 개인의 지적 능력에 관한 선입관을 보면 이게 성장과 발전이죠. 교육과 학습, 그다음에 이제 경험에 의해서 발전하는 능력이 증가되는 거고, 어린아이 때보다는 어른 때의 지적 능력이 이제 증가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자면, 자 이걸 이제 지적 능력을 이렇게 그래프로 본다면, 이제 어렸을 때 지적 능력, 나이가 들어서 지적 능력이 되면 나이 먹어서 이제 분명히 증가돼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의 이제 상식이고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근데 이게 언어 능력이라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이런 선입관 내지는 상식하고 정반대입니다. 어렸을 때 예를 들자면 뭐 1살에서 4살 사이 뭐 이랬을 때는 사실은 어린아이들의 지적 능력은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사실은 덧셈 뺄셈 이런 것도 못하죠. 뭐. 글자 가르쳐줘도 못 읽죠. 근데 문제는 이때 인간이 언어 습득 능력이 가장 뛰어날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말 배우는 게 그냥 1, 2년 사이에 그냥 한 나라 언어로 그냥 막 배워버리죠. 그리고 어렸을 때 다국어에 노출이 되면 이때는 여러 나라 말을 동시에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능력이 대단한 능력이죠. 엄청난 능력인데 이게 나이를 먹어갈수록 소멸되어 갑니다. 그래서 점점 능력이 줄어들다가 20대 들어가고 후반에 가면 이제 거의 사라져 버리죠. 이게 30대를 넘어가면 아무리 똑똑한 박사학위를 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도 새로운 언어 하나 배우는 게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가서 뭐 몇 년씩 살면서도 언어가 잘 안 들죠. 특히 이제 가장 잘 안 들은 게 소리 같은 것에 인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들어서 익숙해진 소리가 아니면, 그러니까 나라마다 발음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발음들은 들리지가 않는 건데, 예를 들자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가면 이 R 발음과 L 발음을 구분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말에는 그 구분이 없거든요. 그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이제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 습득 능력을 좀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 이게 어렸을 때 매우 뛰어난 거죠. 그리고 나이 먹으면 이제 소멸해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심각한 의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런 언어 능력은 어디에서 얻어지는 건가? 배운 건가? 타고난 건가? 이 질문이 나오죠. 근데 이 언어 능력이라는 것이 인간의 지적 능력 중에서 가장 고도화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로 지금 인간의 많은 지적 활동들을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바꾸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언어 처리입니다.
굉장히 고도화된 건데 이걸 어린아이들은 순식간에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능력은 어디서 생긴 건가? 어린아이들은 문법도 배우지 않습니다. 그냥 듣고 그냥 옆에서 설명 안 해줘도 저절로 어른들 보면서 그냥 언어를 막 배워가죠. 자, 그러면 이게 학습을 통해서 되는가? 어린아이들 학습은 하지 않거든요. 보고 있죠. 그리고 만약 학습을 통해서 얻어진다면 나이를 먹으면서 왜 소멸해버리니까 학습을 통해서 얻은 건 소멸하지 않거든요. 나이 먹어서 치매에 걸려서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면 다 기억을 하죠. 일부는 조금씩 까먹긴 하지만 소멸되는 일은 없죠. 그러면 태어날 때서부터 갖고 있었는가?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언어 능력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 어마어마한 그 정보 처리 능력이 본질적으로 존재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원숭이라는 놈으로부터 있다가 인간으로 변해 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 능력이 어느 순간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근데 들어왔다 손 치더라도 여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아주 모순적이죠. 왜 이 능력이 나이를 먹고 한 30대쯤 돼버리면 소멸돼 버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있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신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뭐 완전히 이제 또 다른 인간적 해석이지만 사실은 여기에는 더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인간의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 지능지수가 낮은 사람들의 무관하게 말은 합니다. 하다못해 지체장애자들도 어느 정도의 언어는 금방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아주 기본적인 수학 그런 것도 못하는 애들이 말은 하죠. 물론 정상인 만큼 못하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 언어 능력은 태어난 사람, 태어날 때 아주 극단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지능지수나 학식이나 이런 거에 완전히 무관하게 그다음에 하다못해 이 정신지체자들 사람들마저에게도 거의 동일하게 주어지는 능력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누군가가 은혜로서 베풀어줬다라고 해석하지 않고는 이해되기 어려운 능력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런 이제 사실들에 대한 우리 인간 믿음에 대한 이제 자아의 판단과 반응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에 두 개 중에 어떤 해석이 더 논리적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흰개미와 같은 지적 능력은 진화의 결과다.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 능력도 뭐 학습에 대한 결과 아니면 뭐 그런 거다라고 이제 해석을 굳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동시에는 사실은 어떤 이제 기독교의 창조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흰 개미는 어떤 뭐 이유든지 간에 창조주가 그렇게 그냥 만들어 버린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너희들은 이런 능력이 있으라. 그래서 이 첨단 건축 기술을 줘 버린 거죠. 왜 주었는지는 이제 이런 해석에서는 없는 거죠. 그거는 창조주의 마음이겠죠. 너희에게 축복을 주노니 그렇게 만들어라. 라고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 해석이 가능. 그러니까 뭐냐면 두 가지 해석을 얘기했습니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뭐 돌연변이도 하고 뭐를 했더니 얘네들 마지막에 이제 지금에 와가지고 그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에 대한 능력을 갖게 됐다라는 게 이제 진화적 해석인 거고, 또 하나는 흰개미를 만든 존재가 있어서 흰개미한테는 너희가 인간도 잘 모를 만큼 수준의 첨단 기술을 너희에게 주노라, 가져라 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어떤 해석이 더 논리적이냐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진화적으로는 이 흰개미의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안 되죠. 뭐 그 조그마한 개미들이 사실 진화해서 그걸 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사실 논리적으로 이제 굳이 한다면 창조주가 그렇게, 걔네들은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도 못하는 거, 침팬지도 못하지만 개미한테 너희들은 그거 한다, 하라 해라, 은혜로서 베풀어줬다라고 해석하는 게 논리적은 더 논리적입니다. 물론 이제 창조론적 해석도 모순이 많이 있긴 하지만 모순보다는 이제 이해될 수 없는 게 많이 있죠. 왜 뭐 창조주가 개미만 그렇게 만들었나, 뭐 내년 등등이 있겠지만 일단 주어진 사실을 놓고 볼 때는 그게 더 논리적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나오는 게 근데 그러면 어떤 해석이 더 편하게 우리는 느끼는가? 우리의 자아는. 우리 자아는 당연히 논리적으로 좀 말이 안 돼도 진화의 결과다가 훨씬 편안합니다. 그 이유는 창조주라는 존재를 가정하는 순간 우리의 자아는 이제 생각이 많아집니다. 창조주가 뭐지? 창조주가 어디 있지? 창조주가 무엇을 했지라는 이 자기중심적, 인간 자아중심적 사고를 하게 되면 이 창조주는 해석이 안 되고 체험이 될 수 없는 존재이고 이 감당이 안 되는 존재죠. 그러면 이제 자꾸 거부 반응이 생기죠. 그러면 이제 그 생각은 그런 창조주의 존재를 가정하는 생각은 이제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어차피 뭐 두 개 해석 다 뭐 애매모호하긴 한데 뭐 나는 진화의 결과가 편하다라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인간의 자아가 창조주를 전제했을 때 이제 하는 이제 그 창조 자아에게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불편하게 느끼고 뭔가 거부 반응이 심하게 생기는 거고 그리고 결론은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잘 모르는 놈들은 우연이다. 그러니까 진화라는 거에 아주 놀라운 그 어떤 해석적 배경이 있어요. 그게 우연이거든요. 우연이 나온다죠. 그러니까 인간의 자아는 우연을 매우 좋아합니다. 모르는 건 우연인 거죠. 이제 그거이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게 더 맞느냐라는 것은 이 세미나를 보시는 분들의 각자가 이제 판단할 사항입니다. 창조론적 관점에서 hin계미를 해석하는 것도 논리적이나 뭐 모상에서 빠진 게 많죠. 뭐 진화론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쪽이 100% 정확하다라고는 저는 여기서 세미나에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어느 것이 더 논리적인가?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자아는 창조주를 가정하는 순간서부터 심하게 불편하게 느끼는가? 심하게 거부감이 생기는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됩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존재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인간적 자아가 갖는 그 감정, 그들이 이제 그 어떤 느낌, 믿음들에 대해서는 이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자신의 자아를 확인하게 되고 그 자아하고 싸울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이제 보도록 하죠. 자, 인류 문명이라는 거 관점에서 한번 보죠. 인류 문명이 이제 진화한 것이라고 우리 믿죠.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현재 나와 있는 인류 조상에 대한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이제 하나 이제 가설이 있죠. 뭐 이렇게 근데 그렇지만 대부분 이럴 거라고 이제 믿고 있죠. 구인류라고 하는 이쪽에서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베이징인, 네안데르탈인, 뭐 크로마뇽인 뭐 이런 식으로 오죠. 이게 이제 쭉 오다 보면 한 400만 년 전에서 출발해서 1만 년 전쯤에 이제 크로마뇽인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현생 인류까지 온 거죠. 달나라가는. 자,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거기까지 오케이 뭐 있다고 하죠. 화석들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이 사건들이 역사적 사건이 존재합니다. 4대 문명이라는 게 이제 나타납니다. 굉장히 갑작스럽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 뭐 이렇게 정도에, 그러니까 6,000년에서 5,000년 뭐 고금방 되겠죠. 그게 이제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이 인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문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대충 발생 시기가 BC, 그러니까 4,000년에서 3,000년 사이죠. 그러니까 한 6,000년 전 내지는 5,000년 전쯤 되죠. 그리고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제 발생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명은 매우 발달된 과학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력이라는 이제 그것도 갖고 있고, 측량 기술, 기하학, 의학 등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리고 진법도 무려
60 진법이라는 것도 사용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차 방정식도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수열도 있고요. 그리고 이들은 법전도 존재합니다. 국가적 형태를 띄었죠. 그래서 이제 예 중에 하나 유명한 게 있죠. 아메스 파피루스라는 게 있죠. 기원전 그러니까 이제 BC 한 1650년 경쯤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이제 이런 파피루스에 적힌 이제 이게 나온 거죠. 여기 보면 이제 수학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삼각형, 사다리꼴, 직사각형, 원 등의 넓이 계산, 원기둥, 피라미드의 부피 계산. 이게 아마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잖아 싶은데요. 그다음에 1차 방정식의 풀이, 수열과 급수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굉장히 진화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인류 문명을 진화론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설명이 안 되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납니다. 자, 1만 년 전에 이제 구인류 뭐 이렇게 유원인에서 이제 진화된 존재가 있었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크로마뇽인. 그리고 나서 매우 많은 시간이 흐른 것이 아니고 약 5,000년 전 내지는 6,000년 전쯤에 이 고대 문명이 이제 확 나타난 거죠. 피라미드를 건설하고 뭐 이 천문을 알 줄 알고 진법과 뭐 법을 만든 것들이 있죠. 그리고 이제 5,000년이 흘려서 현대 문명이 이렇게 이제 발전 나타났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5,000년 전에 존재가 어떤 거냐면 매우 발달한 기술을 갖고 있어요. 지금도 피라미드의 건축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명에도 이해할 수 없는 굉장히 뛰어난 이 과학 기술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일부 어떤 사람들은 이 외계인이 이제 와서 이런 과학 기술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외계인이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건 아니고 이때 놀라운 과학 기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1만 년 전에 이 동굴에서 살면서 벽에다가 그냥 뭐 이렇게 물감 같은 걸로 뭐 이런 아주 원시적인 그림을 그렸던 이제 그 구인류라고 하는 존재들과 그 다음에 엄청난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고대 문명, 4대 문명 사이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발전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발전했는데, 그리고 5,000년 전에 나타난 그 고대 문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구도 있었죠. 꽤 많은 인구도. 그런데 그게 그 중간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예자면 뭐 1억 년 전 뭐 이 정도 되면 뭐 시간이 많이 흘려서 뭐 그런 문명의 기록들이 다 소멸됐다고 하지만 이건 굉장히 가까운 시점에 있는 겁니다. 근데 증거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은 뭐 미스터리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신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지만 사실은 진화론 관점에서는 과학적으로 보면 매우 심각한 질문이 존재합니다. 의문인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는 이건 볼 수는 없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아직도 이제 그 증거가 없으니까 찾으면 된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자, 그러면 이런 인류 문명 발전 관점에서 한번 인간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이제 점검을 해보죠. 자, 우선 동일한 방식으로 이전 사례에 했듯이 이제 어떤 해석이 더 논리적인지 한번 생각해보죠. 인간이 원숭이 또는 구인류로부터 진화해왔다. 하나 해석이 가능하죠. 지금은 이제 인류 문명을 이제 그런 식으로 진화론 관점에서는 하고 있죠. 그런데 또 다른 이제 그것은 창조주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만들어졌다. 뭐 이것도 하나 해석이 가능하죠. 자, 방금 전에 나왔던 이제 그 같은 과학적 역사적 그 증거라는 걸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그 논리적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 그 다음에 뭐 크로마뇽인 이렇게 뭐 진화를 해서 어느 순간에 좀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무슨 뭐 그런 고대 문명 수학도 하고 뭐 천문학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가?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쯤에 뭔가 알 수 없지만 창조주라는 존재에서 인간이 원래 그냥 갑자기 만들어진 건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여기서 이제 창조론적인 인류 문명의 탄생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인류 역사에 나타난 것들하고
완전히 맞아떨어지나? 그거는 사실은 모호한 얘기죠. 그건 우리가 과학적으로 100% 증명할 방법은 없고, 어차피 이제 이 세미나의 시작서부터는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온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은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어느 게 더 설득력 있냐라는 거죠. 논리적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첨부하면 이 4대 문명이 나타나는 시점이라는 게 약 5,000년에서 6,000년 사이거든요. 근데 매우 재미있게 성경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을 따져보면 성경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점이 대충 그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 태어나고 누구 태어나고 누구 태어나서 뭐 이렇게 쫙 계산을 하죠. 거기에 적혀 있는 숫자들이 있고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저는 여기서 이제 그거를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각자의 판단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자, 어느 게 더 논리적이냐라는 거죠. 갑자기 어디서 누군가에서 인간이 만들어진 게 논리적인가? 아니면 원숭이나 저 아래 하등동물이라는 존재로부터 이렇게 꾸역꾸역 진화해서 여기까지 온 게 맞는 건가? 주어진 사실을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조론이 훨씬 더 논리적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 속마음, 제 감정은 창조론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을 저는 느낍니다. 원숭이로부터 진화됐다는 건 편안하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편안하게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계속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자기가 알 수 없는 거, 이해할 수 없는 거, 자신 능력이 벗어나는 것을 만나면 근본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미나에서 강조하는 것은 창조주에 의해서 그때 어떻게 만들어졌다를 우리가 믿자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어차피 그거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실제 5,000년, 6,000년 전에 그 상황에서 그 문명을 하나님이 갑자기 딱 주셨는가? 그러실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고 알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존재.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웜홀의 이론에 가면 시간이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동할 수 있는 존재다. 그 정도의 능력과 권능을 가진 존재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은 자신의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자아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래서 우리 자아는 논리적인 걸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아는 자기가 편안한 것, 자기가 익숙한 것, 자기가 믿고 있는 걸 선택을 하죠. 그게 설사 훨씬 더 비논리적인 것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자아의 판단력을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자아는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라는 거죠. 자기가 편한 것만 받아들인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만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게 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그냥 뭐 인간 신앙의 역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에서 뭐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왔다라고 보는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 하나님 어떠하셨는가? 많은 기독교 역사건 있지만 그것까지 다 살펴보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매우 큰 이제 그 사건들만 이제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나님의 매우 중요한 언약과 그거의 성취한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 내지는 명령이라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이제 믿음의 조상이죠. 이 아브라함은 유대교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온 믿음의 조상이죠.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조상이라고 믿는 존재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나안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겠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축복을 하실 때 그때는 이제 천하 만민에 대한 번성과 축복을 약속을 하세요. 이제 뒤에 다시 나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두 개 약속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제 기독교의 자녀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제 언약이 있습니다.
세상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진리를 전하라 하는 이제 그 명령.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언약이죠. 그거를 이제 남기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실 거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4개의 약속을 한번 보고 실제 이루어졌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언약에 대한 것을 보게 되면요. 우선 첫째,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뭐 약 BC 2000년 경쯤 된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창세기 17장 8절에 있습니다.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그 약속이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을 이제 주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토록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자, 이게 이제 언약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BC 1400년 경쯤에 이제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을 하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의 국가가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수 탄생의 이제 시점이 오죠. 한 1400년 지나서.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이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이제 완전한 멸망을 예언하시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이제 그리고 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이제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나면 이제 그 AD 70년 경쯤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고 다 쫓겨나 버리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1948년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뭐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승전국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이 되죠. 그게 이제 물혀 한 2000년 정도가 경과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2000년을 기다리는 거죠. 이제 국가가 재건되기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구약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000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이제 한번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인류 역사상 뭐 1, 20년, 1, 200년도 아니고 2000년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완전히 멸망해 버렸죠. 뿌리가 없어졌죠. 그리고 전 세계로 완전히 뿔뿔이 흩어져 버린 민족이 2000년이 지나가지고 정확히 자기가 국가를 세웠던 곳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그들의 원래의 문화와 신앙을 그대로 복원해서 국가를 재건했습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확률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우연에 의해서 가능할 것인가? 인류의 역사상 이런 민족이 이스라엘 말고 있었는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2000년이 경과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세대가 지났냐 이거죠. 근데 그들이 그 구약의 성경을 갖고 그 성경책 한 권을 갖고 2000년을 버텨낸 거죠. 인간이 했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셨겠는가? 이 역사를 우리는 여기서 이제 논리적으로 질문해봐야 된다. 진짜 확률적으로 내지는 상식적으로 어느 게 더 합리적인 해석이냐 이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다른 언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죠.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제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건 이삭을 이제 바치라 했을 때 약속을 지키실 때 하나님이 주신 이제 언약이죠. 그러니까 너의 후손,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한다고 그랬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얘기를 하셨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예수가 올 때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이 특별한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저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냥 지지고 볶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강국들한테 맨날 침입당하고 맨날 공격받고 뭐 이 그냥 어마어마한 고난의 삶을 살죠. 그러다 예수가 오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시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엄청 핍박을 받다 어느 순간에 이제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고, 그리고 유럽이 되고, 뭐 영국을 통해서 이제 해외에서 전 세계 선교가 시작되고, 미국이 이제 또 이제 그 다시 기독교 국가로서 이제 세워지고, 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2000년대 경쯤에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20억 명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게 이제 2000년간의 선교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선교의 역사 과정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가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로마, 그 다음에 뭐 유럽, 그 다음에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도 이제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죠.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이제 국가이기도 하나였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민족과 국가를 바꿔가면서 이제 일관되게 이 역사가 진행 중에 있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질문을 이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것은 그냥 인간이 우연히 하게 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셔서 본인의 계획과 본인의 능력으로 여러 나라 민족들이지만 일관되게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가가 더 논리적인가 질문을 하게 되죠. 우연인가? 하나님이 철저하게 수천 년을 걸쳐서 계획한 일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렇게 되고요. 이제 예수님의 이제 탄생과 이제 그 십자가의 사건대로 가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간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물론 이건 이제 이 복음을 안 믿는 이제 불신자들에게는 이게 부활이 말이 되냐 하니까,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뭐 부활했냐 안 했냐 보다는 이제 이 팩트를 보도록 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핍박을 받고 나서 그 제자들도 다 떠나고요. 그리고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만 주변에 남았을 때, 마지막 때죠, 진짜. 그때 이 이제 명령과 언약을 하시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죠.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는 거죠. 이 명령을 내렸다는 게 아마 주변에 극소수의 제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가지고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시점이었을 겁니다. 숨어 다니고 있었던 시절일 거고요. 그때 예수님은 뭐 이 조용히 숨어서 잘 지내라, 잠때 기다리고 좀 살아남아라가 아니라 정반대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실 거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승천해 버리셨다고 하죠. 그게 사라지신 거죠. 제자들만 남는 거죠. 그리고 나서 2000년 동안 셀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도 이 성령 체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온갖 방식이 일어나는데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이제 모든 사람이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방언의 역사죠. 그러니까 이유도 없이 어느 순간에 인간의 자기 입에서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막 나오죠. 그걸 이제 방언이라고 합니다. 기도하다가 나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이 방언의 체험이라는 것은 민족과 국가에 무관하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기적이 일어날 때는 이 방언, 성령 체험의 성령 세례 역사들은 일어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방언이 일어나면 방언 아냐. 사실 방언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뭐 안다, 통변한다, 안 한다 하지만, 그러나 실제는 이제 방언은 인간이 모르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하면 그건 하나님이 본인의 살아계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라고 보는 게 아마 가장 객관적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2000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기독교인이 생겨났고, 그리고 거기에는 셀 수 없는 이제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20억 명까지 도달한 겁니다. 그 가운데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그리고 그 선교와 예수님의 이제 명령을 지키려고 순종하려는 수많은 민족들이 그 일에 참여를 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선교의 그 부분이 서구에서 이제 옮겨와서 중국과 동남아시아로 이제 퍼져가고 있죠. 중국 사람들이 인도로 가고 아랍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이제 질문할 수 있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때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승천하시다고 믿는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어디 사라져 버리, 도망간 거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논리적 관점에서는. 오케이, 그거는 뭐 믿음이 철저한 믿음의 문제. 중요한 거는 그 마지막 때에 제자들에게 남긴 명령, 언약인 겁니다. 인간이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니었죠. 이 세상 모든 민족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해서 이 일을 끌어오고 있는가? 아니면 성경의 이 몇 줄 안 되는 이 말만 믿고 인간들이 현혹이 돼서,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고 전 세계 수많은 그 국가에 있는 민족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자신의 일들을 내버려 두고 외국의 그 오지 같은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이비 종교에 현혹돼서 일어난 일로 해석해야 되는가? 아니면 진짜 신이라는 존재가 존재해서 본인의 약속과 본인의 계획을 여러 나라 민족과 여러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걸로 해석하는 게 논리적인지, 그거는 이 세미나를 듣는 이제 사람들이 각자의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역사와 이 언약과 이 역사가 이루어지면 무려 2000년을 넘어갑니다. 수많은 민족이 참여를 했고 지금도 늘어나고 있죠. 인간의 힘으로 가능한 건가? 인간이 현혹돼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질문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인류 역사상 다른 사례가 하나라도 있었는가? 이와 유사한 것이 그렇습니다. 자, 논리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성경 속의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데, 그게 그냥 교회 신앙생활 속에만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 속에 이 방금 나누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세계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인가? 어느 게 더 논리적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까 했던 질문을 다시 던집니다. 어떤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지는가? 어떤 해석을 부정하게 되는가? 2000년 동안에 진행된 인류의 역사를 우연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싶은 마음들도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죠. 본능적으로. 그러나 우리가 논리적으로 깨어있을 때는 우리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대답을 손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